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 사회를 맡은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간사 김성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수어 통역으로 사회를 함께 봐주실 분들은 이금희, 김소리 수어 통역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전대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될 비전대회는 주요 참석자 소개 및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개회 선언, 개회사에 이어 일부 순서로 출범 1년을 맞는 오영훈 도정의 복지공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가 진행되며 2부 순서로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대안을 함께 얘기해보는 좌담회가 진행된 이후에 3부 순서로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끝으로 기념 촬영을 한 후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해주시고 행사 진행 중에 자리 이동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심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무대 위 스크린에 띄어진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격적인 대회 진행에 앞서 오늘 오전 오영훈 도지사와 아젠다 포럼 수석대표, 공동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치러진 상생협약 체결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젠다 포럼에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가칭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서비스원 위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고승화 포럼 수석대표는 오영훈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관이 소통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 오전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아젠다 포럼 수석대표와 공동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사항으로는 사회복지 현안 점검 및 해결을 위한 소통협의체 운영, 사회복지 제도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협약사항은 추후 각 시설과 단체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협약 체결식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기존의 돌봄 체계에서 오늘 협약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다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례적인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여기 협약 기간을 보니까 저희 임기 때까지 해놓더라고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해놓으셨는데 어쨌든 저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제가 읽고 임기 동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정 화이팅! 제주복지 힘내라! 네, 앞으로 아젠다 포럼에서는 오늘 체결된 협약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대회 개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사회복지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개 단체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고 임기 중 실천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기구로서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을 지난해 11월 5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아젠다 포럼은 출범 이후 수차례의 공동대표단 회의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도민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초가 튼튼한 지속가능 복지, 도민을 위한 역동적 복지, 전문성 있는 거버넌스 복지를 3대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6대 핵심 아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아젠다 포럼은 2022년 5월 6일 2022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를 개최하여 도지사 후보자들에게 6대 핵심 아젠다와 사회복지 분야별 33개 아젠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아젠다 포럼은 오영훈 도정 4년 임기 동안 포럼이 요구한 아젠다를 비롯해 사회복지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회복지 현안 해결 요구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한 자리로서 매년 6월 중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오늘 2023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는 포럼이 제시한 도민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인들의 의지를 다지고 사회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민간이 협력하는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 개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2023년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을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문상익 공동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복지 비전대회에 참가하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개선언을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홈디밀터를 불편하시지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2023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 개회 선언문. 우리는 지난해 2022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를 통해 도민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형 복지를 우리의 비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임기 동안 민관 협력을 통해 직면한 현안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주사회복지 비전대회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고 제주 지역 사회복지인들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비전 실현을 위해 한 발 더 전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2023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소리보다 박수 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고승화 수석대표로부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를 하기 전에 정말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이렇게 오늘 우리 복지인들과 꼭 뜻을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로 참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병미 위원장님 여기 앉아 계신데 지금 마스크 끼신 분이 김병미 위원장 한 분입니다. 왜 꼈을까요? 그런데
김경미 위원장님이 며칠 전부터 과로로 해가지고 많은 지금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인들하고는 복지가족하고는 똑같이 하고 싶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른 기회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보건가족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오영훈 도지사님하고 예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제 많은 과교 역할을 해서 오늘 성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승화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함께 자리를 해주신 우리 20개 직능단체 대표자님들과 사회복지인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복지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격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사회복지 기존대회는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드러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진정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제주 미래를 위한 복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자는 아젠다 포럼이 원칙을 지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오영훈 도정이 지난 1년간 복지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사회복지인들과의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기 중에 해결을 요구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아젠다 포럼이 결성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젠다 포럼은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키우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다하는 기구로서 여러분의 기대와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차량 동승자 인력 지원과 종사자 호봉 인정을 요구하는 지역 아동센터 가족들이 힘겨운 노력과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가 결코 부당하거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기에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하면서 우리 모두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회가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더욱 단결하고 화합하며 도민들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준비한 인사 말씀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격려의 박수를 유도해 주시는 고승화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인사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장 강인철입니다. 오늘 2023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비전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해 주신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끝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선 8기 복지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현안 등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날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행정의 손길이 골고루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 현장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이루어진 우리 제주도와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의 상생협약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0월부터 민선 8기 복지 핵심 공약인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합돌봄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돌봄 서비스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틈새 돌봄으로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전 도민 대상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돌봄 서비스 인력 및 제공기관 참여 확대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의 현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승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 그 누구도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또 시적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그 결실을 빨리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힘과 성원의 어떤 힘을 모아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인철 복지국장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김경미입니다. 2023 사회복지 비전대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고승화 회장님을 비롯하여 아젠다 포럼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오영훈 도정 출범한 지 1년과 둘째, 저도 12대 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1년이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재선이라는 자리가 저 입장에서 많이 든든도 했고 또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서 1년이 너무 아까워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링겔을 받고 이 행사만큼은 또 이제 패널로 오기 때문에 꼭 와야 돼서 링겔까지 받고 왔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된 게 사회복지 현장화에서 투사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정활동도 투사처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승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의 그 어려움도 투사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을 묵묵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나.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정신들이 도민의 복지, 더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오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가장 큰 줄기 중에 복지가
복지 예산 25%가 통합돌봄이고 그리고 처우와 관련한 얘기들이 큰 줄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서요. 앞으로 남은 3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정과 관련한 부분들 꼼꼼히 체크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길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하면서 인사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김경미 위원장님께 빨리 나으시라고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주도 복지를 위해서라도 최고의 의사분들을 좀 모셔서 김경미 위원장님 좀 치료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님께서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프로그램 오승화 수석 대표님과 함께해 주신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은 지난해 사회복지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여 개 직능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민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를 비전으로 애써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전대회가 제주의 사회복지 현안을 논의하며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부 순서인 오영훈 도정 복지공약 이행상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기념 촬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2번 하겠습니다. 우선 오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세계 농아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대회인 만큼 제주를 찾는 세계 농아인들이 좋은 추억을 안고 대회에 참가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 가족들이 함께 기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촬영 준비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세계 농아인 대회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복지 가족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목도 풀 겸에. 예. 자, 세계 농아인 대회 하면 화이팅 해주시죠. 세계 농아인 대회! 화이팅! 이 사진 찍는데 앞에 사람 지나가서 다시 한번 더 찍겠습니다. 자, 세계 농아인 대회! 화이팅 3번 연속하겠습니다. 세계 농아인 대회! 화이팅!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비전대회를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꼭 빈자리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꽉 차 계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이용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이어 원래 2번째 사회복지 비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회사에서나 우리 격려의 말씀에서나 축사에서나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전대회가 우리 사회복지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대회 역시 화이팅 3번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사회복지 비전대회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순서로 오영훈 도정 복지공약 이행상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정책위원회 김진훈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진훈 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에서 아까 사진 찍느라고 25분으로 단축이 되어서 빨리빨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기대와 바람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를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특별히 제주 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11명이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했고 현장에 많은 실무자들이 또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오늘 발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조사 개요는 연구자는 저희 사회복지정책위원회고요. 연구 목적은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공약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공약 이행 관심도와 체감도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했고요. 양적 조사로는 서베이 조사를 진행했고, 질적 조사로는 제주 잘 안 보이네요. 네. 직능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더불어서 전문가, 대학 교수님 포함해서 박사 세 분님의 자문을 통해서 내용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내용 분석, 그리고 IPA 분석 등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양적 설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학적 변수인데요.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이, 직위는 실무자급, 그리고 총 근무 경력은 10년, 그리고 소재지는 제주시 지역에서 좀 더 많이 설문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시설 구조로는 10인 이상 시설에서 많이 했고요. 시설 유형은 이용시설에서, 그리고 시설 분야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이 설문 응답을 좀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분은 2022년 조사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질문이었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기대의 정도를 당시에 물어봤는데 약 70% 이상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에 오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2022년 조사 당시 오영훈 도정의 임기 중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럼 올해 2023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공약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해 정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리고 매우 잘 알고 있다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영훈 도정의 공약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관련 공약들이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의 반영 정도입니다. 보통이다가 상당히 많고요. 전혀 반영되지 않다, 반영하지 않았다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공약의 추진 상황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역시 보통이 많고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 만족과 매우 만족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은 오영훈 민선 8기에 좀 더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시됐던 그 공약들을 공약명 사업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첫째, 그 공약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관심도를 먼저 살펴봤고요. 관심도를 먼저 살펴봤고, 관심도에 따라서 변화의 체감도를 물어봤습니다.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체 응답자 417명 전체 응답자의 응답이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 이쪽 왼쪽에 다소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만 별도로 추출해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의 모습이고, 보라색은 아마 대중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황색은 실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고, 보라색은 아마 관심이 없는, 이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변화 인식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예산 확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매우 관심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보통 이런 경우 많지 않은데 매우 관심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왔고, 반면에 변화 체감도를 보면 보라색보다는 주황색이 높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의 체감도가 조금 더 높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과거보다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느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또 매우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의 정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업무 인력 공무원 확충입니다. 다소 관심이 있다가 높았고요. 마찬가지 변화 체감도를 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의 변화 체감도가 높다. 저게 화살표가 있는 것은 10% 이상 높을 때 제가 화살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정도가 낮다 높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황색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우리가 밤새야 될 것 같아서 약간 개괄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계 가칭 820 센터 구축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변화 체감도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체감도는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절반 이상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가 55%가 넘고 체감하지 않는다가 55%가 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매우 관심 있다가 좀 줄어들고 있고, 변화 체감도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체감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교육 기회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다와 다소 관심이 있다가 거의 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관심이 있다가 좀 높았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는 보면 관심이 있다의 정도에서 주황색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가 좀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옹호 지원 체계 강화 및 안전 보장, 권익 옹호 운영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 체감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립형 발달장애인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 확충, 이 부분은 전체로 봤을 때는 체감도가 낮았으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체감도가 그래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장애인 활기찬 노후 보장을 위한 정서 지원 사업 확대, 비슷한 형태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이동권 보장 등으로 안전한 사회 환경 참여,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고령 친화 환경 조성, 약간 비슷한 형태를 그리고 있죠. 어르신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발굴 사업, 치매 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고령자 면허증 반납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 이용 편의 증진. 여기에 보면 관심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변화를 그다지 느끼지 못했는데 관심이 있다와 매우 있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5% 이상 변화 체감도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매우 관심이 있다가 가장 높게 관심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변화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유복지 시범사업 추진인데요.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서 약간 특이한 상황이고요. 변화 체감도는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확대, 아무래도 이 설문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관심이 있다. 반면에 변화 체감도를 보면 이걸 누가 봐도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도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여성 일자리 정책 및 여성 직업 훈련, 기관 기능 강화,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로는 체감을 못 느끼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체감이 그래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성 공간 일자리 창출 및 보급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체계 구축은 매우 관심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 반면에 변화 체감도는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일생활 균형 정책 개발 및 확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고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확대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 체감도는 비슷하고요. 여성 안심 서비스 확대 지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 강화. 여성 분야가 조금 관심이 없다가 좀 많았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 근절 이런 부분은 매우 관심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여성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추진 다소 낮게 나오고 있고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제주 여성 역사문화 정립 연구조사 관심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반면에 변화 체감도는 관심도가 있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55%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여성 데이터베이스 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 별로 관심이 없다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구축 운영 별로 관심 없다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변화체 감도는 확실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 국제교류 강화,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관리 강화, 보육환경 개선 노후 이러한 부분들도 관심이 있다가 조금 더 확대되어지고 있다. 변화체 감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육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의 지원체계 강화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아동의 지원체계 강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및 사전 예방 강화에 공약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의 지원체계 강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청소년 성장 환경 개선도 매우 관심이 있다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장 환경 개선, 초중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매우 관심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에는 거의 비슷한 패턴들을 대부분 그리고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 그리고 도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좀 시행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함이 있어서 IPA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기에 원래 2.5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이 척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 이상 관심도가 높게 편성되어 있는데, 반면에 변화 체감도는 2.5 이하에서 거의 다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변화 체감도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면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응답한 값을 다시 평균을 냈습니다. 그 평균이 예를 들어서 변화 체감도는 2.053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관심도는 약간 2.7 몇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 가운데 빨간색 십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사, 2사, 3사, 4사 분면을 나누게 되는데요. 1사 분면은 관심도도 높은데 변화 체감도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공약 이행 정도가 잘 되고 있어서 체감도도 같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사 분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2사 분면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관심도는 높죠. 빨간색 2사이니까 관심도는 높은데 체감도는 2.05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정말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는데 아직 우리가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2사 분면이라, 우리가 2사 분면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약 이행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변화 체감도는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3, 4분면은 관심도와 체감도가 모두 낮은,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가장 뒤늦게 좀 추진해도 되는 그러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4분면은 관심도는 낮지만 변화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도와 상관없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공약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나와 있어서 그게 뭐냐 잘 모르시니까 1사분면부터 보겠습니다. 1사분면은 관심도도 높고 변화 체감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영역으로서 지금 어르신 교통, 청소년 성장, 그다음에 아동의 지원 체계 강화, 어르신들의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안정적 소득 보장, 아동의 지원 체계, 고령자 면허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실행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을 향후 임기까지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가 2사분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도는 높으나 변화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조금 더 노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우리 종사자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가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이고요. 사회복지 예산 확대, 예산이 전제가 돼야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강화, 제주도민 일생활 균형 지원체계 구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이동권 보장 등으로 안전한 사회 참여 확대, 제주 여성 일자리 정책 및 여성 직업훈련 기관 기능 강화, 보육 환경 개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주시면 아마 지역 주민 포함 저희 종사자들이 변화를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 4분면은 가장 후순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5번의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과 3번의 제주형 생애주기형 통합돌봄 체계가 상당히 뒷전에 이렇게 물러나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이게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려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또 이후에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도 마찬가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데 이게 탈시설 장애인이 아니라 재가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아니면 그냥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으로 했으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봤습니다. 4, 4분면은 속도 조절. 이미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요. 우리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약간 좀 속도 조절하면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만족도가 상당히 변화 체감도가 높았잖아요. 장애인 인권 옹호 지원 체계 강화 및 안전 보장 이러한 부분들이 4, 4분면에 해당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양적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더 많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질적 조사로서 전문가, 대학 교수님 3명의 박사님에게 홈페이지, 절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용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도청, 여러분들도 공약에 관심 있으면 이 흐름대로 가시면 공약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오영훈의 약속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클릭하시면 한눈에 보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한눈에 보는 공약에서 우리는 복지 쪽이기 때문에 복지구형 공약을 클릭하시면 실천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피드백, 내용 분석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예산의 현실성입니다. 예산이 현실적으로 편성된 공약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입니다.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 중 아동의 지원체계 강화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의 현실적인 현실성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고요. 반면에 예산이 지나치게 작게 편성된 공약은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은 세부사업 2023 예산보다 전년도 예산보다 2023년 예산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발굴 확대로 결국 일자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의 치매 안심센터 활성화를 통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인데 여기에서는 제시된 추진 계획을 실행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작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의 집행 관련인데요. 홈페이지에 제공된 내용을 갖고는 예산의 집행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다만 총예산 자체도 계획만큼 확보되지 못한 공약들이 있다라는 것을 별도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약의 실현성을, 현실성을 더 높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에 이러한 예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줬으면 하겠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목표 설정의 구체성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공약은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과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는 그래도 목표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목표 설정이 잘못되거나 모호하게 설정된 공약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주형 청소년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의 경우는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9.57% 증가했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25% 달성을 위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만 2023년 실제 목표인 23% 확보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읍면 지역과 같이 지역사회 내 인프라가 없는 곳에 인프라를 만들어 주거나 이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영유아 보육, 아동 지원 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도
24년 목표가 22개인데 25년 75개 교구로 목표를 이렇게 대폭 늘렸는데 그러한 근거들이 없어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 친화 도시에서 장애인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이동권 보장 등으로 안전한 사회 참여 확대에서 현재 제시된 계획 대비 2022년 추진 실적이 23년 추진 실적에 있어 시행 줄어들고 있다. 예. 추진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와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820 돌봄센터도 마찬가지 18개소에서 24년에 44개소로 목표를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딱 제시되었지만 왜 이게 44개소로 늘릴 수 있는지 그 근거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이게 목표 설정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기 내 가능 여부입니다. 임기 내 가능이라고 설정했던 부분 중에 임기 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공약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제주형 청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상황은 사회복지 관련 국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매년 중앙정부 사업 공고를 보고 즉흥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가를 위해 대상 또는 사업의 성격을 조정하여 25%에 맞출 수 있는 구조이다. 무슨 말이냐면 복지 예산의 범위를 좀 수정을 해서 25%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럴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시오. 네. 여성 안심 도시 제주구현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군절 시스템 강화로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내용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민간기관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영유아 보육 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입니다. 이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복지사들과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주형 청춘복지 정부의 복지 공약에 맞춰 조정이 필요한 공약 이랬는데요. 지금 현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 패러다임이 최근에 5월 말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복지에 상당히 축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청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 환경 구축에서 이러한 정부 공약에 맞춰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 인력 처우 개선도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TF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 친화 도시 실현 마찬가지 정부 공약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특성 유형을 감안한 적합 직무 모델 개발과 직무 교육 취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된 공약은 사회복지 종사 복지 포인트 확대입니다. 여기에서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복지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이 나왔었고 이러한 장기 요양 요원의 복지 포인트 지급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추진 계획과 성과의 연관성입니다. 여성 일자리 2일 생활 균형 지원, 여성 농업 행복 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반면에 사회 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 인력 처우 개선에서 현재 제시된 추진 계획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성과로 제시된 내용과 추진 계획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도 마찬가지 평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내용 보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시된 복지 포인트 지원 확대를 위한 추진 계획의 내용을 요양보호사 지원 단가 상향 지원 외에 별도로 복지 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타 영역까지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완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입니다. 2023년 820 센터 설치된다고 했으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용어를 통일하는 지금 현 정권이 이러한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 용어 통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내용들이 있고요.
자료를 보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료는 공약 이행 모니터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25%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공약이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충분한 근거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정상 추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세부 사업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그 다음에 공약용과 목표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사회복지 공약을 보면 사회복지 전체의 비전을 파악하기 어렵고 파령센터도 현재까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의 의견 지금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해서요. 네, 이거는 직능단체의 의견인데 우리가 2022년 후보일 때 핵심 아젠다 세부사업 12개 아젠다 중 현재 9개 아젠다를 전부 수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아젠다 33개 중 22개의 아젠다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현재 시점으로 최종적으로 12개 아젠다 중 7개를 수용했고 직능단체별 아젠다는 3개 아젠다에 대해서만 정책 과제에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고요.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는 상당히 높으나 변화의 체감도는 낮다라는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소통이 협의체 등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해 보이고요. 공약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도민이나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들이 공약에 반영되어 체감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PA 분석에서 노력 집중화의 지향,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 복지 예산 확대,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이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공약에 대한 공약 이행에 대한 노력들을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변화의 체감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한계의 후속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들을 위주로 우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정책의 진행 및 변화의 정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모니터링 할 거니까 우리가 제시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하며 각 영역에 따른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 점검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수합하여 사회복지 공약 이행 점검 사항을 공유하는 형태를 취해 주시면 아마 서로가 체감하는 그러한 공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너무 빨리 해서 전달이 잘 되진 않았겠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자담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리라 생각하면서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연구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제약돼 있어서 좀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사회복지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셔서 깊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또 이 내용 갖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또 얼마나 더 진척됐는지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내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부 순서로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자담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자님과 패널께서는 무대 위로 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담회 진행해 주실 분은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민주홍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3 제주 사회복지 비전 대회 3부 순서인 자담회 진행을 맡게 된 제주대학교 민주홍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떨리네요. 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 위해서 어렵게 자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의 강인철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협회 문성은 회장님께서 인기가 많으시네요.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담회 진행에 허락된 시간이 40분뿐이어서 조금 빠듯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담회는 우선 사회복지 공통 현안에 대해서 주로 의견을 나누고요. 직능단체 개별 현안은 준비된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되거나 소개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자료집으로 제작했습니다. 자담회를 마무리할 때 강인철 국장님과 김경미 위원장님께 별도로 전달하는 순서를 가져서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께서는 스크린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자담회 마무리 전에 대신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담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자담회 1부 순서로 사회복지 현장의 공통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통 현안은 오늘 대회를 주최하는 2022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실무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김성건 강사님께서 공통 현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실무위원회가 선정한 공통현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둘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 개선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각각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TF를 운영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동일 유형, 동일 규모의 시설인 경우 동등한 직급별 정원 배정, 사회복지사인 경우 최초 직급 4급 부여, 승진 제한 규정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종 휴가 제도를 비롯한 복리후생 제도 개발로 비예산 처우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에 따라 2023년도 6월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공통 현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가칭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과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기간 변경 과정 등에서 제기된 관련 법률과 조례 적용의 모호함, 위탁기간 선정에 따른 절차적 불투명성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음에 따라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공통 현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김성건 간사님으로부터 공통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 좋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비스 제공 주체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안정되어야 될 텐데요. 우선 현장에서 현재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성원 회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맨 처음 답변하게 되어서 좀 긴장이 됩니다. 종사자 처우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임금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간사회복지회에서 복지계에서 늘 하는 말이 종사자 임금 수준을 공무원의 임금 수준과 동일하게 하자라는 주장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들 많이 되어왔지만 현재 기본급을 비교를 하면 90%를 넘는 그러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여지는데 각종 수당들을 합하면 70% 수준에밖에 머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수당은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 수당의 종류이고요.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하면 약 한 20여 가지의 수당들이 있고요. 특수근무는 13종으로 분할이 되어서
그 특수근무 조건에 맞는 수당들이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치면 현재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무원 임금과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처우와 관련돼서는 복리후생과 관련이 있는데, 공무원에게 시행하는 정년자에 대한 공로연수 제도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제도적이든 지침이든 좀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될 것이고, 이제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정년퇴직 후에 삶에 대한 준비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직장이 아주 좋은 질 좋은 직장이 됨으로써 장기 근속과 인재 영입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우리 종사자들에게도 시행을 해주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공무원과 똑같이 1년을 하거나 하는 그 기간은 나중에 서로 협의하면서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그거는 이제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그 처우 수준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성훈 회장님께서 처우를 말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다. 그 중에서 특히 임금과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거랑 비교를 하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정득 센터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 종사자 처우 수준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가 어느 수준까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2011년도에 중앙에 관련 법이 마련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저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임금 수준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법적 기준이 2011년도에 마련이 됐고요. 2013년에 제가 봤을 때는 내용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 저희 제주도에서는 우리 그 도 지원 시설과 구비 지원 시설이 나눠지는데 2013년에 먼저 그 법에 준거해서 임금 수준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그 기준에 맞추는 그런 가이드라인 개편을 그때 시도를 했고, 또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는 구비 지원 시설까지 저희가 단일 임금 체계를 지향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실은 저는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도가 수준이 많이 낮지는 않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단일 임금 체계를 마련한 게 2021년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찌감치 그래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일찍 시작을 했다. 이건 저희가 모두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들었던 노력에 비추어서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수준에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수당 체계,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승급 체계, 또 최초 지급 부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약간 좀 심각한,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소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TF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저도 관련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어디까지 우리의 그 처우나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 되나? 뭐 법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준에 맞는 지급에 맞는 또 지급 승진 체계나 보수 체계나 수당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연령이 젊은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은 MZ세대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분들도 이제 새롭게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후배들로 많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무엇을 원할까? 어떠한 직장 생활을 원하는 걸까라고 봤을 때는 요즘에는 실은 그분들에게는 일하고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또 본인들이 충분히 힐링하고 쉴 수 있는 본인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도민들을 위한 우리 서비스 인력 종사자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은 젊은 분들이 실은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졸업해서 우리 현장에 투입되게 되는 젊은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조건에 대한 고민도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고민은 조금 이제 거기는 종결 부분에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삶의 질을 좋게 할 것인가? 휴가 예를 들면 그 서울에서 도입된 제도들을 보면요, 자녀를 돌봄하는 휴가들, 또 가족 수당, 또 일찍이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했고요. 제가 아는 많은 서울의 복지관에서는 지금 아까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 공로연수 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활발하게 이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휴식령 제도도 좋은데 휴식월 제도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 예, 정말 5년, 10년 근속한 선생님들 한 달씩 쉬게 하면 나머지 선생님들이 자기도 언젠가 그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든 일을 1년 내내 하기보다는 좀 쉬엄쉬엄 할 수 있도록 또 힐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런 제도도 우리가 한번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예, 급여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의 사회복지 종사자 초급 개선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가 일찌감치 시작한 것만은 인정할 만하다. 그렇지만 수당 승급, 최초 직급 부여 등등 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도 그리고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초급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정 작업을 지금 민과 같이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채워져야 될 그 인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승급 체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채워 나갈 것인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 6월달 내로 내일이 막혀있군요. 6월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7월달 내로 정리를 해서 아마 이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지역별로 봤을 경우에 서울이 103% 정도, 그다음 인천은 102%, 광주하고 세종시 저희가 그 준수하라고 하는 이 유도는 100%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전국적으로는 평균 한 96%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률에 이제 96% 정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저희는 100% 정도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통계 수치고, 자 그렇다면 이것만 준수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나아졌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아마 이제 사회복지사를 뽑으려면 공고를 내게 되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결혼율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또 직역별로 갔을 때 시설에서 특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 잘 뽑히지 않는 부분들, 특히나 우리 김근자 회장님 거기 이제
그 조리 종사자가 없어서 밥을 직접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특수 직역에서 좀 이제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수요를 좀 파악을 하고 일단 지역 혜택을 뭐 핀텍 같이 정확히 짚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도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정 작업 중이고 7월 내에는 좋은 소식 들릴 것이다. 그리고 2023년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 도의 현장의 어려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도의회 김경미 위원장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처우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아마 현장에서는 조례가 있어도 처우와 관련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든 지 이제 10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뒤집어 볼 때가 된 겁니다. 10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근로기준법에서 위배되는 부분들에 지금 포인트가 도청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그리고 동일 기관의 동일 직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가이드라인의 큰 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아까 복지가족부 강희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인이거든요. 사회복지사 중심이 아니고 사회복지인 중심으로 가다 보면 조리사, 운전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분 함께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최초 직급이 너무 낮아요. 다른 일반 예를 들어 조리사나 영양사도 병원이나 비교해 보실 때 직급이 낮습니다. 직급이 낮을 때에는 기본급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만약 이게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 누가 하냐면 지금 현재 생활지도원이나 사회복지사가 투여되어서 운전을 하거나 또는 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원장님들도 손수 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누구가 가장 이에 절대적인 피해를 받냐면 이용자, 당사자분들이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이드라인의 큰 줄기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시간의 수당 부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최초 직급과 관련한 걸 한 번에 고민이 10년 됐으니까 한번 조금 더 고민의 지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로 물론 이 지역아동센터 동승자 관련한 부분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아예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도 짧은 시간 내에 근무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은 그래도 우리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는 데는 생활임금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최초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강재 국장님이 애쓰고 이해란 과장님이 많이 힘쓰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이 복지가족국에만 이걸 맡길 일은 아닙니다. 이건 예산부서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사회복지 비전대회를 갖고 계신 우리 2022의 아젠다 포럼 팀들이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사님 간담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산부서의 기조실장님하고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공감대 형성을 하셔야 복지가족국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복지가족국에서 가서 예산부서라고 할 때 힘이 누구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동화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상생의 구조가 마련될 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말자입니다. 10년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하고 있는데
각 직능별로 요구하는 게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직능별로 요구하는 것들을 가이드라인에 다 담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소통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이번에 도지사의 25% 사회복지 예산의 25%는 경직성 예산이 25%라는 뜻입니다. 매해 25%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종사자 인건비가 이 25% 안에 들어가면 매우 나중에 훌륭한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의 구조를 가져서 현장에서 각 직능에서 포기할 거와 받아안는 것을 큰 줄기가 만들어야 복지가족국이 원활하게 일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하고 의뢰를 다 경험하신 위원장님 조언이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시간 관계로 질문 짧게, 답변 짧게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많은 것들 중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해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힘 실어드린다는 의미로 큰 박수를 한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제가 민간하고 그 민간 현장과 또 그 공무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관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욕심 많이 부려도 다 좋은데 여러분들도 여기 기관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알 겁니다만 같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무엇부터 할 것인가 항상 이제 이런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많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가이드라는 순칙을 하면서 기본급 올려가는 것은 그렇게 욕심을 내야 되는 걸 합니다만 그 외에 아까 발표할 때도 부수적으로 그 공무원과 비교해서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처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발표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뭘부터 더 요구할 것인가 아까 10가지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현장에서도 모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번이 시간의 수당을 정상화시키는 거라 그러면 아마 이제 시설이라든가 거주시설 같은 경우 그다음 일반 시설하고 다릅니다. 일반 이제 데이케어를 하고 있는 장애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생각하는 시간의 단가 그게 우선이 될지 거주시설 같은 경우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수당 줄여더라도 단가를 맞추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상호간의 지역별로 또 이제 그 시설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현장에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행정에 넘기게 되면 이거 정리 못합니다. 한쪽을 들게 되면 한쪽에 다시 이제 저기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우선순위로 먼저 정해 주셔야 될 것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정해 주셔서 행정으로 넘어오면 좀 더 속도감이 있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더 듣고 싶지만 다음으로 공통현안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최근에 가칭 성립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주 사회서비스원에서 우선 위탁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조금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도랑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은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개별 설치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 조례가 우선 적용돼서 이런 시설 위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여러분이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은 몸이 좀 괜찮았으면 본회의에 5분 발언을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우리 예산부서에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 가야 된다. 왜냐면 지방보조금
6개 항목 중에 3개가 사회복지 관련한 겁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회복지 법정 운영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복지 6개 항목 중에 3개가 사회복지와 관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가야 된다는 걸 좀 업히려고 했는데 제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했는데요. 이번에 좀 저기 뭐도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간이탈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 법인과 관련해서 법인 위탁된 데는 민간 위탁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복지관 민간 위탁 안 하시잖아요. 법인권이. 예. 그 법인,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 되는 거는 우리의 재산을 관에 줬을 시에 공유 재산이 되기, 공공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 저는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재산을 사회복지 법인으로 놨을 때 법인과 관련한 것들은 5년, 10년이 돼도 그 공고를 뜨지 않고 계속 운영권이 있습니다. 근데 재산을 동해, 지방에, 도에 냈을 때는 민간 위탁으로 돼서 공유재산이 되게 공공재산이게 되도 5년마다 민간 위탁과 관련한 것들을 공고를 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재산을 여기다 도에다가 공공재산으로 했는데 5년마다 이거 심사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이런 부분은 고민이 있고 하나고요. 그리고 도에서 지은 건물일 때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가 지고 땅도 도가 매입하고 땅이 건물도 도가 했을 때는 5년 동안 민간 위탁과 관련한 부분을 저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민간이 도에 낸 재산을 가지고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5년 동안 민간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의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그렇게 되면 내가 사회복지 법인에 재산을 위탁해서 쭉 운영하면 됐을 거라는 생각들이 현장에 들기 때문입니다. 공평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것이 더 공평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 헌신적으로 개인의 땅을 나라에 도에 준 게 더 헌신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러게 되면 어떤 분이 재산을 헌납하면서 이러한 사회복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재위탁, 재계약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적인 부분들로 룰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번에 많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많은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이게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소리를 모아서 건의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입니다. 사회서비스는 어쨌든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사회서비스의 역할이고 사회서비스 태동이 그러한 태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1, 2, 3, 4 이렇게 사회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선택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기타로 그냥 민간하고 경쟁의 구조를 간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역사에 그리고 본인의 재산을 헌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어려운 현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도 어떤 부분에 3D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 어려운 기간을 사회서비스 먼저 위탁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민간에 협력하는 모습들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들은 이번에 서귀포시 종합복지관 예를 들어서 협약서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향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하시고요. 또 하나가 절대 경쟁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과는 경쟁 구조가 아닙니다. 민과는 협력 구조입니다. 근데 자꾸 그 경쟁 구조로 가는 부분은 큰 복지를 그리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민간 사회복지계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강인철 국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으로서 아까 김경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전부 동의를 하고 그때 의회 과정 속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자치단체에서 땅 다 내놓고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위탁 5년마다 또 내지 3년마다 누가 위탁을 받든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짓고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시설은 건물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사회복지법인 것이죠. 예.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시설로 신고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럼 건물은 이제 있는 거죠. 사회복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노인, 장애인, 아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이제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만 이제 그 행정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3년이 지나거나 5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아까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시설 위탁 이 대목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과 포함을 해서 아까 그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들도 같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논의를 확대하게 되면 지금 농아인복지관 이제 윤성원 회장 관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런데 농아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농회원이 그냥 이제 계속 다 해버릴 거냐? 그럼 평가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나머지 미수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제도 정비는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 또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이 있었는데요. 문성훈 회장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주셨다 놨다 하셨어요. 제가 문성훈 회장님께 마이크를 이제 돌려드릴까 합니다. 가칭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아젠다 포럼 중심으로 이제 민간 사회복지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혹과 관련해서 민간 사회복지계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우선 위탁을 제안을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수탁 여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존중받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비스원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할 우려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행정기관에서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가칭 그런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이제 민간사회복지계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지 않고 이제 우선 위탁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이제 민간사회복지계는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질이 낮을 것이라고 예단해버렸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러한 그 오해 속에서 민간복지계와 이제 거리감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의 협력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협력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도 서로 존중해주고 이제 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사회서비스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적 영역의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 영역의 사회서비스의 질을 그
공적 영역의 높은 질까지 끌어올리는데 사회 서비스원이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민간 영역의 사회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서 설립된 조직이 사회 서비스원입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의 법적 용어는 사회복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의 공적 서비스,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유독 제주뿐만이 아닌데 사회 서비스원이 하는 사업의 영역을 보면 사회복지 영역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 사회서비스원도 그 정체성을 빨리 확립해서 본연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대로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민간과 사회서비스원과 행정 간의 3자 간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든가 또는 그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다행히 오늘 오전 상생 협력을 체결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러한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근 센터장님 또 짧게나마 제도 개선 어떤 부분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뭐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 제가 약간의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서비스원, 사회 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관련된 법이 조금 개정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 개정 때문에 실은 지금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문제가 됐던 공개 모집하지 않았던 부분, 그건 일단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본연의 기능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그 본인 본래의 기능을 다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조직과 인력과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지금 그 법에 의거해서 많은 시설을 지금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건 저희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 17개 지자체에서도 실은 우리 민간 위탁이라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 민과 민의 어떤 관계에서 민과 관의 어떤 갈등으로 지금 많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해요. 민간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실은 우리 시설 유형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시설별로 위탁 관련해서 디테일한 어떤 조례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자체마다 그 위탁이나 수탁 관련한 것에 대한 지자체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 계시지만 실은 이건 시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공감대가 먼저 전제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조금 명확하게 좀 표준 규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좀 이게 20년 1월 3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원의 국공립 어떤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 국공립 시설뿐만 아니라 실은 공개 모집을 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도 실은 우리 이제까지 잘 시설 운영해 오셨던 모든 법인들과 시설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미 공신력을 얻었고 사업 수행 능력을 확실히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3년에 한 번씩 시설 평가도 다 받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해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논의 체계가 또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나는 일이 좀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연한 시간 관계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면 하셔야죠.
민간위탁하고 공기관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는 민간위탁은 공기관입니다.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 사업은 도에서나 시에서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되면 그냥 운영이 됩니다. 꼭 공개 모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공기관 대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예산서에 예산이 붙어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고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금 제주도의 사회서비스가 저도 이 사안이 발생해서 타도시를 좀 봤더니 타도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려운 시설을 운영을 해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되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다시 공모하는 그런 걸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기보다는 위탁을 받기보다는 민간에 있는 현장을 더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업시키는 일을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현안 외에 직면 단체별로 또 해결이 시급하다고 제시해 주신 현안이 있거든요. 이거를 스크린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요? 모니터로 보시면 네, 스크린.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해 그 처우가 아동과 장애인 돌봄 종사자에 비해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주연구원 고령화사회연구센터의 202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활한 장교양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임금 수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사협회에서는 장교양 인력들에 대한 위험수당 또는 안전수당 등에 대해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열악한 임금 수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는 바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재가복지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만큼 수행 인력들의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재가복지 수행 인력들의 고용 안정은 물론 신규 채용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상적인 재가복지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처우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노인 맞춤 돌봄 사업 중간관리자 인건비 해결 및 공통 유니폼 마련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 및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해 정착자립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역시 정신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요양시설협회에서는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이 시설을 운영하기 있어서 임대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 지원을 해주거나 LH에서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아동 청소년 그룹범 협의회에서도 소규모 시설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및 LH와 연결해서 보다 안전하고 부담가지 않는 시설 공간 임대를 요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실현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현안입니다. 또한 차량 동승보호자 제도가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나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차량 운행을 중단해야 하거나 센터장들이 범법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는 종사자 호봉제 실현 등 임금체계 개편과 차량 동승보호자 인력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주 지역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재학대 위험이 우려됨에도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협회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보호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원가정 복귀 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의 관리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4년 6월부터 체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 발달장애인과 뇌병면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화된 시설로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인력과 기능 부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는 체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과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선제적인 대처를 요청합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정복귀, 사회복귀를 돕는 청소년 보호복지 전문기관입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양육 환경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자립 지원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해서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시에 장학금 지급과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복지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자립 지원에 있어서 같은 처우를 받기를 바라고 자립 지원 서비스가 비슷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의 동등한 지원을 요청하며 그렇게 되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장애인 단체 운영비 증액 요구를 하고 있으나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근무자인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서 제외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장애인 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증액과 장애인 단체 근무자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기준으로 합당한 처우를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집과 재산, 가족을 모두 두고 탈출한 범죄 피해자이며 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도 전무한 상태라 자력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폭력 피해 상황과의 단절, 폭력의 대물림을 단절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에서는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하는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에 주택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은 1%이어서 공공기관에서는 1% 수준의 구매 비율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3%로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사회복지 현장 공통 현안, 개별 현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해결 방안을 마련을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자료집을 강인철 국장님과 김경미 위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님 회장님 올라와 주십시오. 좀 이렇게 옆으로. 예, 공통연한하고 아까 그 영상으로 보신 개별연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정리한 현안 자료집을 김경미 위원장님과 복지가족국장님께 전달해서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현장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패널분들도 같이 증인으로 같이 좀 이렇게 서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자담회 마치면서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담회 조금 급하게 진행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자담회 진행해 주신 분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무대를 정리하고 3부 순서로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설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이해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해란입니다. 지금 장시간 앉아 계신데 저는 짧게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관 박사님께서 생애주기별 공약에 대해서 관심도와 변화도가 모두 낮다 이렇게 하셔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좀 반성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공약이 확정된 다음에 엄청 열심히 지금 민간하고는 달려왔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저희가 기본 계획이 딱 설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공유할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높게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추진 배경, 그간 추진 상황, 그리고 추진 방향, 그리고 제주가치 통합돌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사회 참여 활동이 증가하면서 저희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가족이 돌봄 기능이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1인 가구가 저희가 전체 인구의 한 32.7%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맞벌이 가구가 63.5%로 전국 대비 한 17.4%가 높게 해서 여성이 맞벌이 가구가 지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 유형별로 신청해야 하는데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지원과 그리고 기존 돌봄으로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공약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도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도민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민 요구를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지난 4월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연산도 시행했고, 그리고 6월에는 돌봄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지난주에 정책 네이밍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주가치 통합 돌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10월부터 올해 3개월, 내년 1년 동안 저희가 시범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네이밍을 제주가치 돌봄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1순위로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제주가치의 의미는 제주가 같이 하는, 함께하는, 그리고 제주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돌봄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제주가치 돌봄도 나왔었고, 탐나는 돌봄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제일 선호했던 게 저희가 제주가치 돌봄으로 해서 저희는 앞으로 통합돌봄 네이밍을 제주가치 돌봄으로 이렇게 쓰기로 확정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민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추진 방향은 먼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개편해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인력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이기 가구 발굴 사례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그 돌봄 공백 시에 틈새 돌봄 서비스를, 그리고 위급한 상황 시 긴급 돌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주가치 통합돌봄이란 그 도민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6가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주형 돌봄 정책입니다. 그 6대 서비스 중에 그 지금 현재 3대 서비스, 그러니까 가사 지원 그리고 식사 배달 긴급 돌봄 서비스는 먼저 저희가 10월 1일부터 시범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확대는 저희가 시범 사업을 걸치면서 2025년도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구성은 그 노인 장기 요양이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을 먼저 통합 창구에서 연계를 하고, 그리고 기존 돌봄 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틈새 돌봄이 지원되고, 그리고 긴급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 돌봄 등 그 3중 복지 안전망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그 틈새 돌봄과 긴급 돌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틈새 돌봄은 가사 지원, 식사 배달, 그리고 시설 일시보, 방역 방충이 서비스로 구성되며 그 연간 1인당 한 15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주거 편의는 가구당 연간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준 초과제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은 1인당 연간 6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 부분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틈새 돌봄처럼 자부담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단가는 저희가 아까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변동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표를 참고하시는 걸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 주체별 주요 역할입니다. 그 도에서는 전체적인 통합 돌봄을 총괄하고,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쓰게 될 전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전도민 홍보, 그리고 제공기관 모집이라든지 선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에서는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및 서비스 연계, 그리고 서비스 비용 전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그 통합돌봄 그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그 돌봄이 필요하신 분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그분의 현장 방문,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개인별 돌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의뢰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그 광역통합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제공기관과 서비스 발굴, 그리고 서비스 매뉴얼 재개정, 그리고 품질 관리 등을 지금 서비스 제공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 계획을 오늘 아마 저희가 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만 해도 되는 건 민간에서만도 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이 협력해야만 될 수 있는 제주형 통합돌봄 정책입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 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작 단계 시행 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회복지 현장 종사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준비된 시간 2시간 저희들 좀 잡았는데 조금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개회식 때 사진 찍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우리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종이비행기 있습니다. 지금 종이비행기도 좀 지쳐서
좀 늘어진 비행기가 있을 겁니다. 잘 한번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내 비행기가 이 무대까지 가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다. 저를 맞추시면 그분은 제가 오늘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껏 던져주시는 이건 연습은 없습니다. 한 번 던지시면 끝나니까 연습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시니 저희들 오늘 우리 비전, 그리고 오늘 얘기된 모든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런 마음을 비행기에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잘 적어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딱딱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 비행기를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습 없이 하겠습니다. 여기 맞추면 그분은 제가 진짜 오늘 저녁 칼로트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십니까? 자, 제주 사회복지 비전 화이팅 하면 알려주십시오. 제주 사회복지 비전 화이팅!